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동조합 운동에 저희가 한국에서의 역사성을 얘기할 때 그동안 많이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발굴해 주신 논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논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의 토론자이신 이경란 선생님께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일하고 있고요. 공동육아 협동조합 관련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역사의 정리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 김희경 선생님 박사 논문 심사 아까 말씀해 드렸으니까 심사를 하면서 이제 꼼꼼하게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읽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협동조합 운동사, 그냥 협동조합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사가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읽으면서도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김희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채우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부분들, 아쉬웠던 점들을 부분 좀 얘기해 가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최근 협동조합계와 사회적 경제계의 핵심 이슈는 아이덴티티 문제죠. 정체성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떤 식의 정체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란 무엇이냐? 이 사회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그 협동조합에서 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지금 협동조합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살아온 우리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맥락화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얘기고 하는 것들의 그 맥락의 흐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자기 맥락으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계는 이 한국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김경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또 다시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됐던 게 이 정체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이 논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정체성 논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를 예를 들거나 협동조합을 예를 들 때 어느 정도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개혁이나 변화를 지향하는 그 움직임들이 퍼져나가고 나름대로 이것이 대안이라고 그래 대안적이야 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시작되었을 때 또는 이런 움직임이 다양하게 비슷하게 막 여러 가지 진행되는데 저 팀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졌을 때 또는 강력하게 어떤 국가가 제도로서 무엇인가를 막 추진하게 됐을 때 저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억제하거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었을 때 뭐 이런 정도의 상황 속에서 정체성이란 무엇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정비하고 같이 논의하고 새로운 얘기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활동의 한 방법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경 선생님 논문은 이 얘기를 참 많이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식민지 재령의 외부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한 것은 이걸 얘기로 꺼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령 외무의 임의 조직, 특히 법인 조직이 아닌 임의 조직을 선택했다라고 존재 위치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도 밖을 선택한 이유가 그 법률에서 인가받은 조직 외에는 그 명칭과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법률도 마찬가지인데 배제의 원리죠. 그런 배제의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일제와 총독부가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논리로 이걸 쓰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은 개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게 되었다. 제도 밖을 선택했다라고 썼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 민중의 자립경제운동, 자율적인 민중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연구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협동조합운동사를 다르게 쓸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의 모델의 모방과 적용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원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협동조합의 흐름이 어떤 운동의 연유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연구가 안 돼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제 전공 분야하고도 연결되어서 몇 가지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특히 요 발표문 보면서 생긴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박사 논문 읽으면서 이 논문이 거둔 가장 큰 성취가 있는데 그 성취는 당시에 일제하 20년대 중반경의 중반에 30년대까지 협동조합의 논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자율적인 주체인 조선 민중들이 민주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사업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논리로서 조선 민중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금융조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건 모두 다 그 주체인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금융조합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지만 조선의 민중들은 민도가 낮아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치 수단으로 쓰게 되는 건데 여기 다른 접근을 갖고 있는 거죠. 민중에 대한 민중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선 민중이 다르고 협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이런 민도가 낮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논리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른 입장에 취하는 건데 근데 이 발표문에서는 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경험을 수용하는 사례,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외에 설명의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얘기가 좀 궁금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협동조합론은 어느 정도 성까지 성장했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는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20년대 중반 정도의 3창의 사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이후에 30년대에 여러 가지 분화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의 협동조합론들이 있어요. 그런論들이 연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훨씬 더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여 주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주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논문의 의의가 있고요. 여성, 노동자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게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요 파트에서 해외를 일본 사례를 주로 하셨어요. 뭐 일본 사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례고 많이 발굴돼야 되는 사례인데 좀 아쉬운 것은 소련 연해주에 대한 문제예요. 당시 연해주에는 조선인들이 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사회주의의 소련식의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던 사회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일본에 한정돼서만 얘기가 됐을 경우에 한국의 협동조합의 연용과 경험, 그 다음에 그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선택적 탄압과 협동조합의 축소 부분인데 저는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파시즘 협동조합론이에요. 뭐냐면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부터 해서
금융조합의 식상계, 재령으로 나온 식상계죠. 그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에 농촌 재편성 정책이라든가 팥시즌 협동조합을 도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농민들의 일상까지 지배해가는 체제를 만들거든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농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금융조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민족해방운동 사상사 연구에서도 이런 시기에 협동조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여러 인식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다면 사람들의 선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미 30년대 초반부터 농촌진흥운동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탄압을 계속 받아서 30년대 말에 가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지는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사회주의 세력들의 협동조합들이 있고, 또는 1930년대 중반 가면은 파시즘 체제에 동의하는 천도교 신파 같은 경우는 천도교 협동조합, 뭐 공생조합 같은 것들이 완전히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리죠. 또는 30년대 농촌진흥운동 단계의 농가갱생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거야라고 이해했던 그룹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저항성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해방 후 한국의 협동조합론의 출발, 남북의 협동조합론의 차이, 이런 것들을 낳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적인 토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나가면서 어그러진 역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 어그러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건, 물론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고 분단 체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이 과정 자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한국의 경험만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겪었던 경험인 거죠. 협동조합 역사, 전 세계 역사가 다 겪었던 과정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남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꿈을 가질 수 있느냐,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뭐 얘기가 더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세미나를 기획했던 의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연구자들 간의 교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도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선배 연구자분의 후배 연구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느껴지는 토론이어서 감동을 받으면서 토론을 듣기도 했고, 아마 청중분들,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저희가 정체성 고민, 그러니까 현재의 고민과 과거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를 굉장히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김미경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도 던져주셨고 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발언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저의 심사를 2번 해주셔서, 네, 이미 충분한 네, 내용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번 자리를 빌어서 그때 심사 때는 듣지 못했던 그런 현대의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논문의 연결, 그리고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과거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이제 현대가 만나게 되는 그 부분까지 짚어주시고, 되게 중요한 사실 질문을 앞부분에 네, 던져주셔서 저도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좀 생각을 네,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선생님께서 발표하고 계실 때 한 가지 화면 공유를 잠깐 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질문했던 것을 이따 얘기를 조금 뒤에 하고, 제가 잠깐 그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경란 선생님께서 이제 공동육아와 관련된 연구를 뭐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선생님께서는 공동육아와 관련된 그런 현장에서도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계시지만,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사회의 어떤 대안적인 운동 에 대한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사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선생님께 이게 제가 요청드린 것은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사실 그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협동조합 특히 금융조합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 연구에 상당히 많은 사실 영감을 받고 사실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지금도 선생님의 연구를 지금도 계속 찾아 읽고 선생님께서 그 체크하셨던 참고 문헌을 계속해서 저도 쫓아가면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만 선생님의 사실 저는 연구를 학교에서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짧게 이 부분을 네, PPT를 좀 빨리 만들어 봤고요. 제 논문에 이제 참고 문헌 부분에 이경란 선생님의 연구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의 그 일제강점기에 그 진행되었던 조선총독부의 금융조합에 대한 연구는 이제 이경란 선생님의 논문을 살펴보시면은 많은 내용을 네,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제 근현대로 넘어온 어떤 공생적 관점의 어떤 그 협동조합 운동을 바라보는 부분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연해주 지역 이제 식민지 파시즘 이런 연구까지도 저도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연구를 네,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네,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이거를 네,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제 어떤 토론을 해주실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맥락들이 지금 이러한 선생님의 어떤 연구의 궤적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지금 참여하셨던 분들도 좀 이해하고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에서 그 이제 민도가 났다.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일본 분들 그리고 총독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금융조합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을 되게 두텁게 쓴 그 법률학자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어떤 사랑과 연대가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조선인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한 축에 있었다는 점을 저도 그 논문에 쓰긴 했지만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일본에서 이미 사실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민간 협동조합을 이미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해석하지 못한 부분 어떠한 좀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의 협동조합을 좀 하고 있었다라는 점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외국의 어떤 사례를 이제 뭐 적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에서 이제 한국적인 게 드러났다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총독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연동해서 이제 이제 서술을 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심사할 때도 네, 이 부분 그 러시아나 이제 일본을 벗어나서 이제 일본을 좀 넘어서서 하는 부분까지도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건 정말 제가 후속 과제로 네, 정말 네, 저도 하고 싶은데 그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어서 네, 후속 연구에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시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 어려운 문제여서 네, 제가 앞으로 네, 더 보강을 네,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그러진 역사라고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충분하게 파악되지 않은 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도 사실 겪었던 일이었지만 사실 선행연구를 영어로 된 선행연구를 찾아봐도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 협동조합의 어떤 뭐 중요성이나 아니면 뭐 했던 역할들의 어떤 긍정적인 것을 부각하려고 했던 어떤 역사적 기록 같은 것들은 있지만은 그런 파시즘이나 제국주의가 이렇게 추진될 때 뭔가 ICA 역할이었다든지 ICA 입장이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의 어떤 협동조합의 어떤 뭐 입장이었다든지 아니면 뭐 동조했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조금 찾지 못한 상태여서 아마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그러한 역사들과 함께 이제 연결지어서 네, 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나누시는 중에 신성수 선생님께서 일제시대 자료 발굴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제시대의 협동조합 관련 자료의 형태나 자료의 양 정도가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거의 1차 사료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나마 확보한 게 그래도 그 함창협동조합 그 설립했던 분 후손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이 그래도 그 아드님이 장남이 이제 나이가 정말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자료들과 사진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서 이제 1차 자료를 그 자료로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사실 언론 자료들을 통해서만 사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조선 총독부에서 기록된 것도 사실 어떤 뭐 검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었고 뭐 민간 협동조합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록해둔 어떤 총독부 자료가 사실 1차 자료죠. 1차 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사료죠. 언론 기사라는 것은 그것에 좀 기대어서 사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제가 후손분을 찾아뵈면서 그래도 후손분들을 그래도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조직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함창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도 어떠한 좀 1차적인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너무 그런 아카이빙에 대한 좀 관심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다른 국가들을 방문할 때 협동조합과 관련된 어떤 자료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민간 조직에서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곳들을 방문할 때마다 상당히 좀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자료들 구축 자체가 사실 현대의 어떤 자료 구축도 사실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역사적인 연구를 할 때 한국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흥미로운 주제고 지금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저희가 또 항상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는 시간이 짧다는 한계가 좀 있어서요. 저희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일단은 저희 그 총무위원장이신 김하영 박사님께서 그 학회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트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와 관련한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단 논의는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희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 또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 그 기회들을 통해서 이 논의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하영 총무위원장님께서 그 간단한 공지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협동조합회 총무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저도 실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들어서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시간이 이렇게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앞에 시작할 때 학 회장님이 몇 가지 행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1분간의 안내를 위해서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행사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시간 순서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에서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 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 학회가 전국협동조합협의회라고 하는 현장 조직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술적인 행사, 통합학술대회도 진행합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는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우리 학회 그리고 기재부가 공동 주최하는 현장에서 보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침 오늘 전국협의 박강태 회장님이 저희 학회 이사님이기도 하신데 이 세미나에 참여 중이세요. 그래서 경주에서 이 행사에 학회원분들도 경주에 방문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그 오전에 그 행사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후 1시부터 제8회 사회적 경제 통합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사회적 경제 통합 학술대회는 우리 학회와 한국 비영리학회 그리고 사회적 기업 학회가 매년
공통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올해 주제는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고요. 이 통합학술대회에서도 우리 학회원이신 성공회대 이상원 교수님과 그다음 지금 우리 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는 안기포 교수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하셔서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사회적 경제 그리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행사는 저희가 학회원님들한테도 계속 메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학술 정책 연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학회가 같이 공동 주최하고요. 제안서는 7월 22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박사과정에 그리고 석박사 연구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 혜택이 있는데요. 이 정책연구 공모전에 수상하신 분들은 우리 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올해부터 4번 발간하죠. 학술지인 한국협동조합 연구 투고시 심사비도 면제되고 신속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게재 여부에 판정토록 우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안내입니다. 올해는 우리 학회 창립 40주년입니다. 한국협동조합 학회는 1982년에 협동조합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특히 다른 학회에 다르게 차별점이 있다면 학술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실천적인 논의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참여해 주시는 남기포 이사님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정된 시간 안에 깔끔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시작이고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협동조합 학회가 계속해서 함께 네트워킹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술 세미나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다른 활동들도 지금 공지해 주신 대로 안내해 주신 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점심 즐겁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3회 학술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